예, 지금 홍석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기 교수님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또 이번 발표에서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인터뷰 등등을 통해 갖고서는 아주 새로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홍석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기 위해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변화된 시민사회에 대한 환경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주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성두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영훈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인데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80년대, 70년대 후반 그 당시에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이런 환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석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역동성보다는 오히려 운동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민주주의와 알고크라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그 민주주의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변화된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측면에서 가벼운 공동체 전략의 실험 제안을 하신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소정훈 더 강한 시민사회 연구소장 소정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역에서 아주 참 시민사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훈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실천적 과제를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성찰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요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걸 이제 담론을 통해서 보면서 고찰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모와 내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역의 시민 단체협의회를 10년 가까이 그다음에 연구센터를 15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현장 결과를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이게 지향이 되니까 해서 지금 내용이고요. 저는 이하는 말로 이제 먼저 시민사회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해왔다는 전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90년대에는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면서 2000년도에 그 사회 변화를 유일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민사회 운동이 이기라고 중론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행정 나름대로 시민사회가 예정같지 않다. 그다음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기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설은 2000년도부터 2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담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23년, 24년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 출신의 이제 박병옥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시민사회의 신뢰성의 얘기라고 하는 걸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뢰성의 위기, 그 다음에 지금 홍석기 교수님이 시민사회 미래는 있는가의 전자이신데 그 속에서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시민사회 위기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성의 위기였거든요.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너무 과다하게 전 관계로 진출하면서 시민사회가 편향성과 전파성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도 그런 담론의 일부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구조적인 것이 아니냐, 한국사회 계속 20년 후에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그런데 이제 쇠락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성에 있어서는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각도로 해석이 저는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 점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이라기보다는 밤새서 분류해보고 그것을 한번 관찰해보는 정도의 수고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 시민사회는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경종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개선이 않고 여기까지 쭉 아우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건 자업자득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어서 지금 현재 담론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핵심어들을 좀 선출해봤고, 그 핵심어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는 요인인지를 봤고, 그 요인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될까, 이런까지 목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쭉 하다 보니까요, 용어상의 혼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시민운동, 시민사회운동, 또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이렇게 일반화가 통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구조표를 그려봤는데, 13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민사회 단체, 그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 시민사회, 각각 시민사회 단체는 그 공익 목적을 가진 집단이고, 그 다음에 조직적 집합적 행동은 시민사회 운동에 해당되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직화된 영역이 시민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는 각각 가치와 역할과 주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리를 좀 앞으로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를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는데, 일단 새로운 영역이 생겨났다는 것 때문에 지형의 변화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협치 협력 분야가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시민사회 운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런 의미라고 볼 때, 이 세 부분이 과연 어떤 서로 역할을 상쇄하는 기량 관계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관계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협력 분야가 시민사회의 전통적인 운동을 갉아먹는다든가, 또 사회적 경제가 전통적인 시민사회 운동의 장애물로 역할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순수하게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원래 제 역할들을 보고 서로 어떤 시너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국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저는 발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수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협력과 협치 이 제도가 사회 운동성을 억제하고 그것을 떨어뜨린다, 그런 부정적인 진단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도화가 빨리 되어가지고 오히려 운동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원인을 작용하게 된다, 이런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협력과 그 비판,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그 서로 의미가 대칭성을 갖기는 합니다.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전일적으로 서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단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좀 전제가 되는 거고 속단할 수 없다. 그 뒤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가 나름대로 활동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회적 경제 부분이라든지 민간 협력 부분이 행정 노전적이고 그 다음에 민간의 주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상호 어떤 작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운동성 부분은 시민사회의 비판적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또한 그 분야에 있는 인자들이 정치권에 수출되어 가지고 고용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내부적 어떤 기능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전일적으로 민간 협치나 협력 이 분야가 시민사회 운동성을 약화시킨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이론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년들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 운동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자기 가치와 어떤 활동들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진단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성격 분야를 제가 좀 분리를 해봤는데요. 시민사회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좀 분리를 할 수 있는가가 뒤에 운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보완적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전제를 좀 해봤는데요. 그 박상필 교수님이 정부와 민간 NGO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비판적 어떤 전략 관계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협력적인 전략을 NGO에게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NGO는 정부에게 비판적 전략을 쓰면서 더 유효한 효과를 얻어낸다. 이 협력과 비판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이걸 전제로 해서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과 비판의 요소를 더 세분화시키면 7개의 어떤 전략 단위로 운동 전략 단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항적이고 그다음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감시, 그다음에 경쟁하고 그다음에 참여, 협력, 그다음에 협치 이런 스펙트럼을 로커 비판과 협력이라는 요소를 더 세분화시켜 낼 수도 있겠다.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운동성을 확장하는 단위와 그 다음에 운동성을 키우는 단위와 그 다음에 운동 역량을 확장시키는 이런 축을 분리를 놨을 때 아까 말씀드린 7개의 그 스펙트럼이 각각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우하향적인 곡선을 그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감시 비판적인 운동과 참여 협력 운동이 나눠진다고 했을 때 비판 감시 운동은 운동성은 높으나 그 다음에 확장성은 낮고 그 다음에 참여 협력의 운동 분야는 확장성은 높으나 운동성은 낮은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서 그 재단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운동성도 낮지 않고 그 다음에 확장성도 낮지 않는 이런 그 성격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과연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치,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 성격은 운동성이 정말 제로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저는 중간 지원 조직의 사례로 그 운동성을 나름대로 살려가는 측면들을 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3년 계약에 의해서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저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포획된 저항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 속에서도 운동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센터에서도 보여졌는데 전략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항을 못하지만 이것은 지역사회의 그 민간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간 지원 조직이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정에서 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걸로 방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게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나아간다면은 그 단체들을 보다 더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감시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고 또한 거리에서 어떤 저항성도 더 키워가게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중간지원 조직도 그 운동성이 제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시민사회에서 운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사회에 그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을 일컬어서 전반적으로 운동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어떤 단위가 운동성이 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칭하는 것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그런 부분은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 단위에서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어떤다는 거예요. 운동성을 그러면 아무나 강화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협치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 그 어떤 마을운동 같은 참여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위가 어떻게 해서 운동성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보면 그 단위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하기가 참 곤란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사회 운동성을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단위의 운동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단위가 갖고 있는 단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을 하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는 비판과 감시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운동성들을 키워왔던 그런 단위가 보다 더 운동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운동의 위기 반응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조직적 재정적 어려움이 하나의 단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석기 교수님 말씀하신 젊은 활동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들어와도 쉽게 떠난다. 이건 우리 한국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던져주는 연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조직력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어떤 압박감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힘들다는 회원 수가 줄어들고 경제적 회원의 어떤 회비가 감소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담론이 아닐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 담론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래서 공론의 장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또 제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소연 박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후퇴함으로써 시민사회는 이제 어떤 지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중단된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충남 같은 데서 이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후퇴가 크게 시민사회 위기에 보이고 있다. 이런 단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민사회 신뢰도가 그래프상 낮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62년도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4점 만점에 2.4점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이런 국민의 불신을 엿볼 수 있다는 하나의 위기의 단면이고 다섯 번째로는 과도한 재판성의 문제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그 시민사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문제가 된다는 단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기 담론을 재검토해봤는데 역시나 조직적, 재정적 열악한 부분은 중요한 담론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후퇴 부분도 국토보조금이나 행안부의 감사, 축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성과 신뢰성 약화 이 부분은 정의연대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정의연대가 억울하고 또한 제가 척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정성령으로 여기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민의 눈에는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단체가 기부금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의 약화, 즉 연세대학교 유석충 교수가 지적했다고 하는 참여연대의 임원진의 역대 정부의 참여 이 부분은 상당히 참여연대가 대표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2000년도부터 노무현 참여정부부터 지적되었던 문재인 정부가 지적되었던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운동성과 전문성의 약화. 이것은 사실 내적 요인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시민사회 내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 어떤 고갈 상태, 그 다음에 자금난 이런 것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참여연대나 경실련 위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감시비판 운동이 운동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너무 부담을 갖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하기에 너무 버겁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이것이 내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도 위기를 진단하는데 하나의 관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부분과 의학, 그 다음에 의료대란 부분을 놓고 볼 때 시민사회가 상당히 여기에 중요한 이슈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주목해 보면 우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운동성이 결국 2000년도 초반에 그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 2018년에서부터 2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어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외에 다른 단체가 보이지 않아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에 항의하거나 또 대응하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이제 뭐 어려운 단점이 있고 토지 정의연들이 있습니다만은
줄기차게 이 두 단체가 이 동양 이슈를 미끌어가는 거고 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료 대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 두 단체가 끌고 오기 때문에 한국 사회 시민사회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나마도 그것마저도 시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크게 어필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슈와 관련된 비판과 감시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단체들의 역량, 현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전력이 떨어진 거다. 여기 외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연대를 해서 함께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운동성이 떨어진 것이라 한다면 그건 다르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9명의 선수들이 각각 포지션이 다르게 있습니다. 투수보고 캐처 역할을 하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타자는 잘 치기만 하는데 그 수비까지 잘해야 할 이런 부분은 무리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역할을 하는 거고 시민사회도 그런 역할들이 포지션화 되어가지고 있는 건데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하는 성격의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협치를 위해서 목적으로 그 신설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한 어떤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의 운동성을 강화시키는데 매진해야 된다 한다면 그건 추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단체들한테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지 메시지의 혼란을 깊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공공성의 구현이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력적 기반을 한편으로 강화해 가면서 공공성을 충실하게 관리해 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